이번 이제 꼭지에서는 소년 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 그래서 보조인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이제 소년 보호 처분이 이제 내려지겠죠.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진행되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인의 역할이나 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일반 재판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반 재판에서의 이 변호사 역할하고는 좀 다르시다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형사 재판에서는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었다는 쪽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처벌을 적게 받게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년 사건에 있어서 이 보조인의 역할은 사실은 앞으로 이 소년이 범죄 행위에 나가지 않게끔 어떻게 교화하고 다독거리고 그렇게 해서 교육되게끔 할지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선생님적인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보조인이에요. 보조라는 건 사실 누가 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된 판단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판단자가 판사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사람. 그래서 보조인이에요. 개념이 다른. 판사가 10분밖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개념이 다르니까 기록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보조인이 보고 와서 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고 얘가 어떤 상태로 나갈 수 있는지 알려다오.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호인보다 더 넓은 지위를 누린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의치 않은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선임 당연히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국선 보조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국선 보조인. 변호사 선임이 안 됐을 때는 국선 보조인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풀이 있고요. 그 국선 보조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국선 보조인 업무부터 이제 해봤죠. 왜냐하면 제가 뭐 처음 경력이 일천할 때 사선모로 보조인하고 이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했을 때 재판부가 말씀하셨던 게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거는 최소한 니네가 집에는 한번 가봐라. 애기들 집 우리가 대신 가줄 수는 없지 않냐. 판사가 집에 간다 그러면 다들 거짓말하니까 변호사가 집에 가서 한번 보고 그 문제점에 관련해서 좋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게 내주면 우리가 그걸 존중하겠다. 환경은 중요한 변수. 네, 죽자살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정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환경이라는 게 이런 곳에 살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저런 곳에 사는데 얘는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년 보호 처분은 10개가 있어요. 10손가락에 처분이 딱 내려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처분은 일단 애는 자기 집이 없잖아요. 내가 살 곳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는 곳이 내 집 아니에요? 엄마 아빠 집이잖아요. 엄마 아빠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가장 먼저 할 거는, 그러니까 성인은 어디 가서 고시원에 가서 살든 자기 마음대로 돈 갖고서 해갖고 살면 되는 거고, 노숙을 하면 노숙하면 그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애는 장소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걸 부모가 정해주는 거죠. 근데 장소 지정으로 하는 처분부터 나가야 돼요. 그래서 1호 집으로 또는 보호자에게 위탁해서 집으로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6호 하게 되면 사회 내에 있는 교도소, 그러니까 소년원은 아니지만 사회 내에 있는 시설에, 무슨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 같은 곳에 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6호. 7호가 병원 보내는 거 하고 8, 9, 12 소년원을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 처분이에요. 그렇게 보고 나면 남는 건 결국은 2, 3, 4, 5 이렇게밖에 안 남아요. 2, 3, 4, 5 부수 처분. 그렇게밖에 안 남아요. 그럼 그 중에서 2, 3, 5 그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수강 공부해요. 봉사, 사회봉사 하세요. 우리가 많이 한 거죠. 그다음에 4호, 5호는 뭐냐면 길고 짧고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뭐냐면 판사가 뭔가 부과를 해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지키는지 누가 감시해야겠어요. 보조인은 사건 판단할 때까지 보조인이잖아요. 그럼 그 후는 보호관찰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1년간, 장기 2년간 보호관찰 이렇게 해서 보호하면서 관찰해라. 근데 1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위탁한다. 그거는 이제 집에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처분이다. 법적 일종의 법적 처벌이잖아요. 이라고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나요? 대신 이제 1호 하고서 집에 가요 하고 끝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보통 붙는 게 2호, 3호가 붙거나 최소한 4호가 붙어요. 그래서 1,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어린이, 공유 뭐 소년, 자
엄마 아빠한테 가요. 1호. 그다음에 1년간 단기 보호 관찰 열심히 받아. 1년짜리에서 4호 붙인다. 그리고 이번에 한 거 수강 명령 해갖고서는 뭐 50시간 네. 수강해. 이거 안 지키면 재처분할 거야.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넣어요. 장소, 부수처분 따라와요. 그러면 소년원하고 또 소년교도소라는 개념도 또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년법 취지 자체가 네. 이 학생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이 소년들을 교화하는 거, 교육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사실 소년원이라고는 바깥에서는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명칭은 소년원이라고도 잘 안 불러요. 그쵸. 학교라고 공식 명칭은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명칭들이 있느냐면 서울에는 고봉중교라는 중고등학교라는 게 있고 또 안양에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그렇게 있고 부산에 오륜정보산업학교 등 전국에 10개 정도 있는데 다 무슨 소년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외양에서 보면 마치 학교인 것처럼 학교 이름을 붙여버려요. 진짜로 학교로 보낸다는 생각을 보내요. 왜냐하면 너 지금처럼 해갖고는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달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가서 2년간 있어. 울면서 물론 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최소한 2년 후에 너는 학교 정식 학력은 갖게 될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내는 형태로 소년원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6개월 소년원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1개월 소년원은요. 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1개월 소년원을 애들이 제일 좋아해. 4주만 가서 딱 버티면 깨끗하게 집에 나오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남긴 글 같은 거 댓글 있잖아요. 좀만 참고 와. 뭐 4주 동안 그냥 학교 안 가고 그냥 놀면 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겨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4주짜리 그렇게 안 보내고요. 보낸다고 한다면 그 4주를 보낼 거면 차라리 분류심사원을 한번 보내요. 소년 분류심사원이 4주예요. 거기는 어떻게 달라요? 분류심사원은 뭐냐면 분류.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아주 좀 그런 표현이긴 한데 병아리 감별소라는 표현을 속칭으로 걔네끼리 불러요. 은어처럼. 그래서 아이를 4주 동안 보내놓고 숙식을 하면서 머리도 깎고 뭐 이렇게 옷도 입고 다니고 해서 통일된 상태로 하면서 반성문도 쓰게 하고 이제 학습 태도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상태인지 생활 태도 말하는 스타일 이런 걸 계속 체크해 갖고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이에요. 4주 동안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갈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판사한테 올리죠. 보통은 한 달에 끝나요. 보통. 근데 두 달 정도 한다 보면 분류심사원을 한번 보내면 2달이 돼요. 그러네요. 4주 딱 갔다 오면 그때 그날 오면 그 내용 받아본 거 보고 보조인 의견서 본 다음에 처분해요. 그날 당일날.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보호 처분 중에서 8, 9, 10이 이제 소년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년원의 이름은 학교로 명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소년 교도소라고 명칭을 쓰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범죄. 그래서 좀 강력한 경우에 확실히 어떤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 교도소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김천에 한 곳만 있어요. 여기는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는 일반 그 학교라고는 좀 다르고 이게 처벌적인 강한 그 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에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소년 사건을 해서 보초는 아니었고 소년 교도소로 가는 걸 했고. 그죠. 그만 이런 강력한 사안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때 이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호 처분 나온 거는 소년 사건으로 처리됐으면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보도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소년 형사로 넘어가면 보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긴 하는데 언론에 노출돼도 그렇게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년 사건의 특징은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을 선고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처벌에 대해서 성인이면 뭐 징역 5년 이렇게 선언할 때 소년 사건은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단기 2년, 장기 4년 이런 식으로 단기 장기를 구분해서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가서 잘하면 2년 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기 출소. 근데 못하면 4년 만기 출소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단기를 구분해서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정형 선고를 신문에 나왔는데 단기 뭐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가 소년인데 소년 보호처분 사건을 안 가고 소년 형사로 가서 단기 장기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를 소년 교도소를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보호 처분은 이제 잘 이제 보도 통제돼 있고 그래서 뭐 실제로도 범죄가 많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보도 형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년 범죄가 되게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착시 현상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심각한 것들만 나오니까. 그렇죠. 센 것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소년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그 법정에는 기자들이 안 와요. 못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형사법정은 소년이든 뭐든 똑같이 성인이랑 섞어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형사재판부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당연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처분이 내려지고 소년원을 가든 소년교도소를 가든 그러면 면회는 가능한가요? 뭐 우리 군대도 사실은 외부인하고 많이 통제해야 효율적인 이 군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다른 면회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하는 그런 차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부 사람들을 절대 못 만나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이제 가서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일종의 전과가 생긴 건데 뭐 검사, 뭐 교정공무원 이런 게 하고 싶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직업을 나중에 할 수 있나요? 소년법에 이제 법 조항이 그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소년 범죄로 분류된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게끔 그렇게 미치지 않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거하고 좀 동일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도. 그래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나 이제 말씀하신 거 보충하면. 검찰청 검찰 수사관을 뽑는 이제 그 면접 과정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이제 검찰청에서 해갖고 소년 처분 전력이 있는 사람을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가 이제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그걸 받았는데 회신을 뭐라고 줬느냐? 소년 보호 처분 전력은 조회하지 마라. 왜냐면 보호 처분 전력을 법에 지금 네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검찰 경찰은 국민의 어떤 그 법적 권리를 다루는 기관인데 보호 처분한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있냐?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우리는 처분해야 된다. 했더니 그거는 법 위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절차 시정이 됐고, 그래서 조회할 때 보호 처분 전력은 받지 못하게끔 제도를 아예 시스템을 개선해라라고 공고를 했어요. 보호처분 말고 소년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까도 이제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잖아요. 보호처분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형사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고 그게 판결로 확정됐다면 그건 전과예요. 그러니까 보호처분이 아니에요. 보호처분은 저희가 뭐라 쓰냐면 보호처분 전력 기록이라고 써요. 근데 보호처분은 형사는 소년 형사라도 형사 전과예요. 그러니까 그건 형의 실효 이 문제랑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요. 보호처분은 교화에 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아닌 소년 형사로 가면 이것은 보호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신상의 장래에 불이익한 처분이 되거나 범죄 경력 조회로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 처분으로 갈 수 있게끔 상황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게 아주 큰 차이가 되겠네요. 굉장히 큰 분수령이에요. 실제 했던 사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호 처분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으로 갔던 것도 보호처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재판부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너무 큰 사건이고 세상에 막 임팩트가 너무 커. 재판부 혼자 이걸 다 짊어질 수 없는 경우는 못 보내요. 근데 그 사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상관계가 막 주장이 돼서 이건 그래도 소년부 가서 한번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사님이 고심 끝에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저는 몇 건 해봤어요. 그렇게 돌려보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건의 죄질은 정말 안 좋아. 그 행동할 때까지 내용은 정말 안 좋았어. 그러나 그 후에 아이의 변화가 너무 두드러지면 너무 두드러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분류심사를 아까 보내서 병아리 간별 사주했는데 그 간별소 데려갈 때 야 랄랄랄라 데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데리고 올 때는 목사돼서 왔어요. 근데 와서 보고서가 뭐라고 써서 올랐냐면 나 평생 30년 동안 분류심사원 있었는데 이런 애 처음 봤다. 그런 애들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런 애 처음 봤다.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쉽지가 않은 게 왜냐면 쉽지 않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같이 보잖아요. 부모랑 같이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 변화한 거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레코드로 쭉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봐서 이제 진짜로 죄질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소년원 가야 될 게 또는 소년교도소 가야 될 게 이제 시설내 처분 정도로 하고 멈추거나 보호 처분으로 멈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손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애는 그냥 소년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건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년법의 취지가 좋고 우리 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취지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처벌보다는 교화 지금 이런 건데 범죄 같은 것들도 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슈들이. 네, 그러면 우리 소년법 개정, 폐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